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뉴스데스크 보도와 관련해 정정과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뉴스데스크는 KT 사장 선임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사장에 응모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장에 지원한 사람은 같은 이름을 가진 비례대표 출신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철저히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틀린 내용을 보도해 혼란을 드린 점 김 전 원내대표와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해당 보도가 나가게 된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조치가 유보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여론과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물가 등을 좀 더 검토한 뒤 조정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와 가스요금을 올려야 할 상황이지만 이미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워진 경기에 더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김치찌개 전문점. 주방에서 가스불로 한 번 끓인 김치찌개를 손님 테이블에서 부탄가스로 다시 한 번 졸입니다. 최근 가스비 인상으로 평소 30만 원 정도 내던 도시가스 요금이 작년 말부터는 50만 원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받아서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저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메뉴 인상밖에 없거든요. 드라이기부터 미용기구, 온수까지 모두 전기를 써야 하는 미용실도 관리비가 30% 넘게 올랐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이 더 걱정입니다. 사실 겨울에 히터를 켜는 것보다 여름 냉방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걱정이고. 기초 공공요금이 오르면 다른 물가도 덩달아 오를 것이란 걱정이 커지자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결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32조 6천억 원 적자를 냈고 가스공사 역시 받을 가능성이 낮은 미수금이 지난해 8조 6천억 원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당정협의회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가스와 전기요금의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에 가격 인상을 미루면서 전력 사용이 점차 늘어나는 6월, 3분기 시작 전에 잇따라 가격을 올려야 하는 압박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자, 정부는 그동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결정이 다소 의외인 면이 있습니다. 정치팀 조희영 기자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이틀 전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에서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이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결론이 있었는데 네. 이 최소한의 결과가 오늘 이제 보류인 겁니다. 산업정부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올려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뭐 안 올리는 게 국민들 원성을 사지 않으니까 더 좋을 거고요. 결국 보면은 당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오늘 김기현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강력하게 보류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대통령실과의 교감도 그동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69시간에서 60시간까지 혼선을 거듭한 것도 여론 수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후 대통령실은 당과 정부 간 소통을 강조했죠. 오늘 요금 인상 유보는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론을 당이 충분히 소통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런 모양새를 만들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나요? 네, 이런 배경엔 최근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말씀드린 이른바 69시간까지 허용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또 최근 일본 방문 결과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았었는데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직접 챙기겠다고 하면서 물가 인상에 직격탄을 가하는 이 전기 가스비 요금 인상안을 그 부담이 되는 것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부가 오늘은 요금 인상 유보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이번 2분기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5월이나 6월 중에 다시 요금을 올리는 거 이거를 뭐 배제하는 건 아니죠. 시간을 좀 번 것 같은데 그때까지 여론을 좀 형성할 방안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당장 도마에 오른 게 한전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전 오후에 걸쳐 2번에 걸쳐서 한전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여당 내에선 또 한전과 가스공사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이런 기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고 대놓고 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먼저 이 회사들의 사업 구조 조정이나 뭐 쇄신책 이런 것들을 마련하도록 한 뒤에 국민들도 이제 좀 부담을 불가피하게 하셔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앞서 언급됐지만 정부 여당이 여론 수렴을 좀 더 하겠다고 나선 게 근로시간 개편안인데요. 당정은 오늘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입법 과정이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 대통령실은 근로자에게 장기 휴가를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도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을 입법화하는 방안도 논의를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취지가 집중해서 일한 뒤 장기간 휴식을 취하게 하는 거였는데 현실에선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혼선이 거듭되면서 대통령실은 여론 수렴을 강조했는데 오늘 대책도 여당 청년지도부가 이른바 MZ세대 노조와 만난 뒤에 나왔습니다. 휴식권 보장 부분에 있어서 연차 사용 촉진제라는 제도가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잘 정착된다면 근로자들은 눈치 보지 않고 연차를 잘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정부 여당은 또 공짜 노동의 빌미가 됐던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6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더 많은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론을 더 듣더라도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국회를 넘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루 열 몇 시간씩 함께 마루를 깔아왔던 동료가 고인이 되었습니다. 도련사라고 쓰던 과로사로 밝혀지던 고인은 더 이상 출근하지 못합니다. 국회 과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부의 정책이 당면 과제인 저출생 해결과 완전 반대된다며 아예 노동정책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과도한 노동시간 줄여야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습니다. 또 현재의 근무 시간을 더 단축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도입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광주를 찾은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5.18 유족들과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인 전두환은 죄인이고 학살자라면서 전두환 일가로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5.18 피해자들과 광주 시민들은 전 씨를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유족과 피해자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앉은 남성.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입니다. 전 씨는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할아버지 전두환은 학살자라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이어 역시 자신도 죄인이라면서 사과할 기회를 준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고 이렇게 와서 뵈니까 더 제가 뚜렷이 보이고 전 씨는 5.18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큰절도 올렸습니다. 전두환이 손자인데 이렇게 왔다고 반갑게 맞아주라고 말도 하고 언제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어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전 씨는 참배하고 헌화한 데 이어 입고 온 코트를 벗어 희생자의 묘비를 닦기도 했습니다. 5월 마지막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에서는 가족을 잃은 5월 어머니들을 만나 거듭 큰절을 올렸고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며 전 씨를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바람도 남겼습니다. 이 5.18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우원 씨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가해자들이 양심 선언을 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거든요. 광주 시민들도 전 씨의 사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 못했던 것을 와서 사죄하겠다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감했고 정말 애틋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전우원 씨는 오늘 공식 일정을 마치고 내일까지 광주에 머물 계획입니다.
한편 전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전 씨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는 구의회들이 있죠. 의회의 의장들이 매달 모여서 회의를 여는데요. 이걸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가봤더니 일을 하는 건지 친목 모임을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의 4성급 호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하나둘 고급 승용차에서 내립니다. 따라가 봤습니다. 누군가 취재진을 막아섭니다. 회의는 비공개라서요. 무슨 행사를 망친다는 걸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의장협의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는 원례 회의라고 합니다. 각 지역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개선할 점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들 이런 진보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의 장소라는 연회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얼마 뒤 현악 연주자들이 빠져나옵니다. 원래 회의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그럼 저건 왜 하는 거예요? 저건 뭐 사전에 뭐 모르겠습니다. 저 그냥 3인조 오셔가지고 뭐 그냥. 입구에 늘어선 쇼핑 봉투들. 카메라가 비추자 황급히 숨깁니다. 참석한 의장들에게 주는 기념품입니다. 기념품은 자치구별로 달라요.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선물? 저희 이번에는 로션 드려요. 회의에 오면 참여 수당도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매달 각 구의회가 돌아가면서 행사를 여는데 이번 달은 송파구 의회 차례였습니다. 호텔 대관료와 식비 등으로 쓴 돈이 줄잡아 500만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모두 세금입니다. 지역사회 경제도 살려주고 호텔에서 하는 게 뭐 세금 낭비라는 지적은 문제 없다는 말씀이신가 보네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대화를 안 되고. 지난달 구로구의회 주최회의도 역시 호텔에서 진행됐고 밥값만 450만 원을 썼습니다. 저희가 한 170에서 200명인가 수행까지 다 하고 저희 직원들도 다 가서 행사를 하니까 직원들도 나가서 이제 의전 행사 준비랑 의전하고 하니까. 확인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열린 6차례 회의 중 한 번만 빼고 호텔과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900만 원 넘게 쓰기도 했습니다. 반면 총 비용 200만 원으로 비교적 검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작년 9월 중구의회가 주최한 회의. 관내 구민회관을 공짜로 빌렸습니다. 회의가 열렸던 구민회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십 명이 들어와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요. 구에서 운영하는 공간이라 따로 대관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전에 열렸던 회의 좋은 데서만 했다 그러면은 비교 대상이 되거든요. 말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는 게. 취재가 계속되자 구의회 의장협의회 측은 다음 달부터 각 구의 소유시설 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의 지난해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수백억 원대 자산가인 의원들을 제외하고도 평균 재산이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경기 불황 속에서도 의원 10명 중에 9명은 재산이 늘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액은 34억 8천만 원. 500억 원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최상위급 부자 4명을 제외하고 평균을 내도 한 사람당 25억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은 1인당 평균 약 36억 원, 민주당은 18억 4천만 원, 정의당은 8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296명 가운데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58명으로 10명 중 9명 꼴이었습니다. 70% 정도는 지난 1년 사이 재산이 1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땅이나 집, 건물 같은 부동산 가액이 상승한 영향이 컸습니다. 물가 상승에 경기 불황 우려까지 겹친 일반 시민들 삶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동떨어져 있죠. 그분들이 서민의 삶을 좀 이렇게 잘 이해하고 그러고 계실지도 좀 사실은 의문이고 그렇게 돈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그만큼 돈을 모으셨으면 전 국민들한테 모으는 방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알렙 주가가 하락하면서 6개월 사이 693억 원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1,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건설업체 지분을 가진 국민의힘 전복민 의원, 부동산 재산이 많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민주당 박정 의원이 5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경우 현금만 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현금 뭉치입니다. 노 의원 측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출판기념회 후원금과 부친상 부조금이라며 국회 감사원에 소명한 뒤 뒤늦게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너스 재산, 즉 빚이 더 많다고 신고한 의원은 진선미 의원과 김민석 의원 2명뿐이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문제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계약을 할 때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게 사실상 필수로 여겨지고 있죠. 집주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절차가 무척 까다롭고 어려워서 보험금만 내고 정작 피해를 봤을 때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박철현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인 전세 세입자 10여 명이 대책회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이들에게 세를 놓은 빌라 50여 채의 주인 송모 씨가 작년 말 갑작스럽게 숨지면서 보증금을 받을 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숨진 송 씨의 1순위 상속인은 이제 고작 7살인 아들 송모군. 이런 경우 후견인이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시설에 맡겨져 있는 송군은 후견인도 없습니다. 내용증명서 보낼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1순위가 미성년자 아들이고 미혼모고 남편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송군의 다른 가족이나 시설 관리자가 후견인이 될 수 있지만 넉 달이 다 되도록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군을 맡은 위탁기관이 적극 나서지 않고 이런 이유로 법원도 후견인 지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후견인으로 외할머니가 신청은 했지만 법원에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보호시설에서는 피해요, 연락을. 경남 김해의 또 다른 피해 세입자 반모 씨 역시 집주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집주인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록된 성인 자녀는 주민번호가 없는 상태. 해외에서 태어나 쭉 거기서 살고 있거나 단순 행정 실수일 가능성도 있다는 게 관청의 설명입니다. 바뀌려면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알아야 되고 실무적으로 뭐가 이제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는지 좀 품이 많이 되겠죠. 상속인을 찾을 길이 막막하고 상황을 바로잡아줄 주체도 불분명하다 보니 세입자 입장에선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계약을 만료하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아예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이거든요. 공시송달이나 등기 명령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뭐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두 사례 세입자들 모두 주택보증보험 허그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정작 어려움이 발생하자 허그 측은 구제 방법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이미 숨졌고 상속자도 없는 상황인데 절차상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상품 구조상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빌라왕 사기와 같이 돈을 받은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하며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가구는 확인된 것만 1000세대가 넘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네, 그러면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리포트 전해드린 박철현 기자 나와 있는데요. 자, 이른바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논란이 된 게 지난해부터였는데 그동안 뭐 제도를 개선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네요. 네, 올 초 제도 개선이 일부 되기는 했습니다. 전에는 집주인의 상속인을 찾아서 대위 상속 등기,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했는데요. 지금은 이 절차 없이 상속인에게 바로 해지 통보와 임차권 등기를 하고 곧바로 보증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상속인이 누구냐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세입자의 몫이라는 건데요. 예. 상속인들이 아예 상속을 포기하거나 이번 경우처럼 상속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에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상속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한테 직접 상속인을 찾아내라는 거잖아요. 사실 네. 집주인 가족의 정보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참 막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전문가들은 결국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보험계약은 사고가 날 경우에 공사가 먼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보증금 반환 권리, 즉 채권을 공사 측이 갖는 건데요. 네.
세입자의 계약이 문제가 없다면 공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또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정부가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경매 등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내용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내수 활성화 대책이 하나로 발표가 되면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대책이 관광 지원, 각종 할인 정책과 함께 거론이 됐기 때문인데요. 예. 전세 사기 피해자 측은 죽음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어떻게 내수 활성화와 연결을 짓느냐면서 강한 거부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책을 최대한 빨리 발표하기 위해서 서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피해자들에 대한 세밀한 배려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또 제대로 된 피해 구제 방안, 또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기로 했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 당사자가 출석을 피해 다음 달로 미뤄졌는데요. MBC 취재진은 정 변호사 아들이 징계 조치로 받은 40시간의 봉사활동 내역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징계 조치로 부여받은 봉사는 최대한 뒤로 미루고 그 사이 입시에 반영될 법한 봉사활동과 특강 수업은 꼼꼼히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2018년 5월 학교 폭력에 따른 봉사활동 4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2달 뒤 정부는 봉사활동을 16시간만 하고 중단했습니다. 법적 소송에 나선 시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8월부터 다시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주 야간 보호센터에서 배식 도움 활동을 했고 교내에선 또래학습 도우미로 활동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그해 12월에는 신입학 전형 면접 및 체력 검사에서 도우미로 활동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봉사활동은 징계 조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모두 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징계로서의 봉사활동은 중단한 채 입시에 도움이 될 만한 봉사활동을 먼저 챙긴 셈입니다. 정부는 남은 24시간의 징계성 봉사는 이듬해 강제 전학을 가기 직전 몰아서 했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처분으로서의 집행정지로 무력화시켜놓고 대학 입학 등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행하는 것이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왔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정부는 일주일간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학교에 나와 2시간짜리 진로 특강도 들었습니다. 학교는 정군의 수강을 눈감아줬고 정군은 생활기록부에 진로활동 실적을 또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사고 측은 법원의 징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거 학교에서 허용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가해 학생이 차곡차곡 스펙을 쌓아서 좋은 대학 가도록 했던 것이 계속 좀 반복되었던 거고요.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는 정 변호사가 질병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파행됐습니다. 끝내 불출석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것으로 생각되고 이 점은 고발을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교육위는 다음 달 14일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나흘 전 경기도 안산에서 다세대 주택 화재로 숨진 나이지리아인 4남매의 발인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부모와 친구, 이웃들의 눈물 속에 작별을 고했는데요. 소방당국은 화재에 취약한 이주민 밀집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앳된 얼굴에 영정들을 앞세운 운구 행렬이 연결식장 밖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길을 배웅 나온 이웃과 친구들. 눈물바람으로 4남매의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발인식으로 열린 추모 예배. 80여 명의 추모객들은 국화 한 송이로 어린 영혼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at next time we will not see this type of thing. 척추를 다쳐 부축을 받아야 하는 엄마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아빠는 아이들의 생전을 떠올리다 끝내 울먹였습니다. The night's happy, cheerful,
joyful scenery. My daughter is 남매들 중 혼자 살아남은 2살 막내까지 팍팍한 형편에도 단란했던 7 식구였기에 곁에서 지켜본 이들의 안타까움은 더했습니다. 가정도 항상 즐거웠었고요. 어머니도 아나스타샤도 본인이 항상 7명 자녀 낳는 게 자신의 꿈이라고. 한순간에 코리안 드림을 앗아간 화재. 늦었지만 소방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주민들이 몰려 사는 안산 다문화 특구를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낡은 주택가의 화재 취약 요인을 개선하고 소화기나 화재 경보기 등 시설물을 점검합니다. 특히 이번 화재가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만큼 멀티탭 사용법 등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경기도 남양주의 폐기물 처리 업체와 충남 당진의 철강 공장에서 각각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노동자들의 이런 사망 사고는 왜 끊이지 않고 있는 걸까요? 윤상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고용노동부 차량이 업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취재진이 접근하자 직원들이 막아섭니다. 저기서 끌려갔어. 저 길 건너. 어제 오후 5시 반쯤 이곳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폐기물 파쇄기에 이물질이 끼었는지 확인하러 올라갔는데 그걸 모른 다른 작업자가 리모컨으로 기계를 작동시킨 겁니다. 정비 중이란 걸 왜 몰랐을까?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위험이 예상되는 정비 작업을 할 때는 장비의 전원을 끄고 정비 중이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 지휘자 등도 배치해 기계가 갑자기 가동되는 상황도 막아야 합니다. 이런 규칙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원장치 차단하고 그 감시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없어서 사고가 난 건 오늘 다른 산업 현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남 당진의 한 철강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철근의 다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두 사업장 모두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곳으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사고는 왜 끊이지 않는 걸까? 지난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던 경기도 양주 3표 채석장 붕괴 사고. 굴착면 기울기를 가파르게 해 토사가 무너져 내려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3표그룹 정도원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고가 난 지 1년 2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작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229건. 하지만 기소된 건 13건에 불과합니다. 95% 이상이 지금 계속 수사에 대한 결과 처리가 안 되고 지금까지 늦춰지고 있다고 보면 되니까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이처럼 수사가 지지부진하지만 처벌 기준마저 느슨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정부의 안전 인증을 받으면 형을 줄여주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고의 또는 반복적인 의무 위반 시에만 경영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법 개정을 논의할 별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남성 3명이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한 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일당을 모두 붙잡았고 숨진 여성의 시신도 조금 전에 발견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그젯밤 11시 50분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 한적한 길가에 승용차를 세워둔 남성 2명이 한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갑니다. 안간 힘을 쓰며 버티던 여성을 제압한 뒤 차량 뒷좌석에 태워 그대로 출발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인근 주민은 남자가 여자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모두 30대 남성.
여성을 납치하기 2시간 전부터 근처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여자분의 귀가 시간을 알든가 아니면은 걸어오는 걸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고서 경찰은 해당 차량에 대해 수배를 내린 뒤 추적에 나섰고 어제 오전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버려진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다시 피해자를 태웠던 차량을 버리고 다른 차량과 택시 등을 이용해 충북 청주와 경기도 성남 등으로 달아났습니다. 범행 약 35시간 만인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경찰은 일당 중 한 명을 성남 모란역 역사 안에서 붙잡았습니다. 수갑을 찬 채 경찰관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다른 공범은 오늘 오후 성남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고 추가로 확인된 공모 피의자 한 명도 서울 논현동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납치에 쓰인 차량에서 혈흔이 발견되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일당의 자백을 토대로 대전시 대청댐 인근을 수색해 시신을 조금 전 찾았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가상화폐 관련 사기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네, 오늘 상당수 초중 고등학교에서 점심 급식으로 밥 대신 빵이 제공됐습니다. 비정규직인 급식조리사와 돌봄 전담사들이 오늘 하루 파업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열악한 임금을 올려달라, 폐 질환을 유발하는 조리 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급식은 샌드위치와 오렌지 주스. 고사리 손으로 포장 뜯기가 쉽지 않습니다. 샌드위치 못 뜯으면 손 들면 뜯어줄게요. 혹시 빵으론 양이 모자랄까 도시락을 챙겨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밥 대신 빵을 제공하거나 급식을 아예 실시하지 않은 학교는 전국 3,293곳,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학교 급식을 책임진 조리 인력들이 일일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빵하고 뭐 햄버거하고 나온다고 좋다고 그러던데 애들은 그래서 한두 번은 괜찮을 거다 그랬죠. 급식 노동자들은 학교 대신 분홍색 옷을 입고 거리로 출근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4개월 만입니다. 이번 파업엔 학교 비정규직 연대에 소속된 돌봄 전담사와 급식 조리사 등 3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핵심은 열악한 조리실 환경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동료가 사고가 나고 쓰러져 응급차에 실려가도 쓰러지고 아파도 동료 손 한 번 잡아줄 시간조차 없이 조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특히 급식 노동자 가운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폐암 환자가 50명에 달합니다. 조리할 때 발생하는 초미세 유해물질, 조리 흉에 노출되는 게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지난해 검진받은 급식실 노동자 가운데 32%는 폐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에 최저시급 수준에 불과한 200만 원 안팎의 기본급을 올려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 할수록 교사 공무원들이랑 사실 이제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좀 이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또 올해 임금 인상률을 9급 공무원과 비슷한 5% 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당국은 인상률 2%로 맞서고 있어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임금 교섭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이른바 계엄 문건의 핵심 책임자인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전격 귀국한 지 이틀 만에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과거 합동수사단이 밝혀냈던 여론조작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앞으로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에서 계엄을 검토했는지 핵심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출국 5년 3개월 만에 전격 귀국한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귀국 이틀 만에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법원은 심사를 시작한 지 5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계엄 문건 의혹 규명을 위해선 5년 넘게 귀국을 미룬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 2018년 군검찰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에게 4가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 형성,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총연맹 선거 개입, 사드 찬성 여론 조성, 그리고 핵심인 계엄 문건 작성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중 계엄 문건 의혹을 제외한 3가지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입증이 비교적 이루어진 혐의를 우선 적용해 조 전 사령관의 신병부터 확보한 겁니다. 이제 계엄 문건 의혹을 밝혀낼 본게임이 시작된 셈인데 계엄 검토를 지시한 최종 윗선이 누구인지 또 실제로 계엄을 실행할 계획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 지시에 따라 절차를 검토했다며 다만 계엄을 실행하려던 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유죄가 확정된 부하 직원의 재판 진술은 그 어감이 사뭇 다릅니다. 조 전 사령관이 현재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계엄을 검토하라는 장관 지시를 전달했고 자신은 경찰력으로 감당 못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검토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구속기한은 최대 20일입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조 전 사령관을 다른 범죄 혐의들로 먼저 재판에 넘긴 뒤 계엄 문건 의혹 수사를 계속 벌일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성남시장 일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인지를 다투는 재판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15년 직이었던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 외면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 전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쏟아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한때 자신이 주군으로 불렀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에 나왔습니다.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본인 좀 거짓말을 좀 안 하고 다들 했다면 좋겠다. 15년 전 성남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변호사와 리모델링 조합장으로 만났던 두 사람. 시장에 당선된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을 요직에 전격 발탁해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1년 반 만에 두 사람은 법정에서 처음 다시 만났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 대표는 서류를 보거나 고개를 숙인 채 증인석에서 진술하는 유 전 본부장과 눈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이 대표가 대장동 담당자인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는지 여부.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를 이재명 씨라고 부르며 덤덤히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위례신도시 담당이던 김 씨가 시장에게 수차례 대면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2015년 호주 출장 때 골프를 치며 2인용 카트를 김문기 씨, 이재명 씨가 탔다. 둘이 바다 낚시를 갔고 큰 참돔을 잡았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정진상 당시 시 정책실장이 쉬러 가는 출장이니 이재명 시장이 편히 여길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지시해 김문기 씨를 골랐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찰도 당시 사진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호주 출장을 패키지 여행에 비유하며 매일 같은 차로 이동하고 식사했다고 친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재판에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사건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두 사람의 불편한 법정 대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국민연금 2055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거란 예측이 나와 있죠. 연구 결과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면 고갈 시점을 5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하는데 1% 말이 쉽지 작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8.22%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같은 초저출산이 계속 이어진다면 2070년엔 월급의 42% 정도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41년부터 적자, 2055년에는 기금 소진.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지난 1월 내놓은 예상 결과입니다. 위원회는 인구와 경제 등 변수를 반영해 또 다른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2050년 이후 출산율이 1.4명으로 조금 늘어날 경우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1년 늦춰질 뿐이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어도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반대로 지금 같은 초저출산 상황이 이어진다면 2070년의 미래 세대는 월급의 42%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초저출산이 되면 이제 그분들이 뭐 한 40년 뒤, 50년 뒤에는 보험료를 내야 되는 가입자가 되는 거잖아요. 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춰볼 순 없을까? 기금의 수익률을 예측 기준인 4.5%에서 5%로 살짝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으로 2년 미뤄지고 1%포인트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2060년으로 5년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율을 2%포인트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을 높이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투자 환경 악화로 역대 최저인 마이너스 8.2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평가 손실액만 80조 원에 육박합니다. 추계 기간 70년 내내 평균 1%를 올린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거여서 기금 수익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투자 수익률이 기금의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어도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보험료 인상이나 수급 시기 조정 등 구조 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자, 오늘 서울 여의도 벚꽃길의 모습인데요. 보통은 4월에 피던 벚꽃이 벌써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낮 최고 기온이 3월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는데 특히 이번 여름이 걱정입니다. 지구 관측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태평양의 수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인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우에 산이 무너지면서 평화로운 소도시를 덮쳤습니다. 산에서 밀려온 토사가 주택 50여 채를 집어삼켰습니다. 불어난 급류에 집안이 침식되면서 건물도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에 페루는 전국토의 절반이 넘는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Más de 50.000 afectados, 50 fallecidos y 48 heridos. 이 지역에선 보기 드문 열대 저기압까지 강타했습니다. 원인은 동태평양의 높은 수온입니다. 네, 이것은 지난 1월 태평양의 수온인데요. 이렇게 온통 파란색입니다. 예년보다 동태평양 수온이 차가운 현상, 바로 라니냐죠. 그런데 지금 수온은 파란 바다가 사라지고 동쪽이 점차 붉게 변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콰도르와 페루는 바로 이쯤에 있는데요. 두 나라에서 가까운 바다의 수온은 이렇게 더 많이 올랐습니다. 뜨거운 바다는 많은 수증기를 공급해서 물폭탄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2016년 초의 해수면 온도인데요. 태평양 동쪽이 이렇게 온통 붉은색입니다. 바로 엘니뇨 현상인데요. 지금 동태평양은 바로 이런 모습을 향해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지난 8년 동안 관측 사상 가장 더웠는데 마지막 2년은 상승세가 주춤했습니다. 라니냐가 만든 차가운 바다가 공기를 식혔기 때문인데 이제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올 여름부터 시작해서 겨울철에 만약 엘니뇨가 발생한다 그러면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지난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죠. 올해 지구의 기온은 관측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곳곳의 기온이 치솟았고 벚꽃은 3월에 만개했습니다. 올여름 한반도에는 많은 수증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7월 중순, 8월 중순까지 수증기 수송을 증가시키거든요. 수증기 수송이 증가하기 위해서 남풍이 이제 강화돼서 그러는데 그런 영향으로 이제 더워질 수도 있고요. 극단적인 폭우와 가뭄 같은 재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텐데요. 더구나 엘니뇨는 대기 온도를 끌어올리는 지구 온난화의 가속 페달입니다. 기후 위기의 시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1호기 원자로의 내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자로를 지지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콘크리트가 사라져서 철근이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핵연료의 열로 콘크리트가 부식됐을 수 있다면서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 구조물이 버티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국
태국에서 한 한국인 유튜버가 현지 여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방송을 만들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이 관련 사실을 잇따라 보도하면서 태국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요. 주 태국 한국 대사까지 나서서 국격 훼손 행위를 멈춰달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태국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던 한국인 남성 유튜버가 지나가던 현지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실시간 방송 중임을 알게 된 여성이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하자 이 남성은 성희롱성 발언을 이어갑니다. 간신히 자리를 모면한 여성은 관련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내 몸을 촬영하는 것을 느껴 불안했다. 남성의 채널에 태국 여성을 성희롱하는 영상이 많았다며 당시 심경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SNS 팔로워가 8만 명이 넘는 유명 인플루언서였습니다. 한국 유튜버의 추태는 삽시간에 태국 전체로 전파됐고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현지 매체들의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กำลังจะเดินจากไปแต่ว่าชายคนนี้ที่บอกว่าตัวเองเป็นโอปป้าเนี่ยคุณผู้ชมพยายามเข้ามาทักเข้ามาพูดคุยจะขอเบอร์ขอไลน์เธอด้วยนะนั่นน่ะ 최근 유튜브나 SNS에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사전 동의 없이 동남아 여성들을 촬영한 콘텐츠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혐한 움직임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자 주태국 한국 대사관은 부랴부랴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길거리 헌팅을 하거나 유흥업소를 탐방하는 방송 콘텐츠는 태국인 비하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초상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국격을 훼손시키지 말아달라며 자제를 촉구하는 공고문을 올린 겁니다. 대사관은 또 태국 현지에서 합법이라고 해서 의료용 대마 관련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국내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40대 엄마가 6살 자녀를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선택으로 자녀들이 희생되는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9 구급 차량이 아파트 단지로 급히 들어갑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들이 집안에 쓰러져 있다는 남편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이는 숨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 엄마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40대 엄마가 6살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엄마는 유서까지 남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웃이니까 놀이터에서 놀고 막 이렇게 같이 뭐 비눗방울도 하고 간식도 먹고 그러니까 평범한 집이었죠. 평범한 집이었는데. 작년 7월 경기도 의정부에서도 40대 부모가 6살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최근에도 인천에서 40대 남성이 어린 자녀 3명과 아내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삶을 등진 부모 가운데 먼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가 1년에 많게는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엄연한 살인입니다. 자녀도 나의 연장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잘못된 생명관이고 이 생명관을 고쳐야만. 우리나라 형법은 부모 등을 상대로 한 존속 살해의 경우 가중 처벌을 하지만 자녀를 숨지게 하는 비속 살해는 이 같은 조항이 없습니다. 심지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숨지게 한 부모에겐 형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동방예의지 국가니까 이제 민풍양속 같은 걸 고려해서 부모에 대한 뭐 존경심 이런 걸 해서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했었고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지만 비속 살해의 양형 기준도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회사 돈을 써서 성추문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례는 미국 역사상 처음인데요.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의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성인 영화 배우와의 성추문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성추문을 폭로하겠다는 여배우의 입을 막기 위해 먼저 개인 변호사를 시켜 13만 달러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회사가 변호사에게 13만 달러를 갚도록 한 뒤 이를 법률 자문 비용으로 장부에 기재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We're witnessing American history. Never has a former president been indicted or charged with the crime. And that's what we're seeing here. 통상적인 절차대로면 트럼프는 하루 이틀 내로 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답해야 합니다. 스스로 출석한다면 트럼프도 머그샷, 범죄인 사진을 찍게 되는데 수갑을 찬 모습이 공개될지도 관심사입니다. 트럼프는 즉각 성명을 내고 역사상 가장 큰 정치 박해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민주당원을 공직에서 모두 쫓아낼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트럼프가 기소됐어도 또 설사 감옥에 가더라도 트럼프가 내년에 있을 대선에 출마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식 재판을 시작하는 데만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리는데 트럼프는 그동안 지지자 결집에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백악관과 뉴욕 법원, 트럼프가 사는 마러라고 저택 주변엔 기소를 환영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시위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Beginning of something that will really bring down a very, very bad person who feels that he's invincible. Totally wrong. That's all I have to say. Why is he that way? It's a political witch hunt.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갇힐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이 기소되더라도 내년 대통령 선거 운동은 계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기소가 내년 대선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기습 사면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대한축구협회가 사흘 만에 사면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성급한 결정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축구협회의 사면 결정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이사회. 선수 출신 이사진을 포함해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축구인 징계 사면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 40분 만에 사면 결정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거센 비난을 받았던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축구팬, 국민 여러분께 이번 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정 회장은 죗값도 어느 정도는 치렀으니 이제 관용을 베푸는 게 어떠냐는 일부 축구인의 건의를 계속 받아왔다면서 결과적으로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공명정대한 그라운드를 바라는 팬들의 높아진 눈높이도 감안하지 못했습니다.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사전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정 회장은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발표한 뒤 질문을 받지 않은 채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이사회에 앞서 시민단체는 집회를 갖고 결정 철회를 넘어 정 회장의 사퇴까지 요구했고 한 팬은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팬들의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는 행위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가전 당일 기습적으로 처리된 사면 발표, 날치기 사면, 꼼수 사면이라는 비판 속에 사흘 만에 취소되는 황당한 촌극으로 끝났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프로야구는 내일 개막을 앞두고 또 악재를 만났습니다. KBO 자회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현역 선수의 도박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KBO의 자회사인 KBOP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KBOP는 중계권을 비롯한 프로야구 마케팅 사업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검찰은 KBOP의 한 간부가 중계권 협상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불법 도박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수도권 구단 소속 선수가 온라인 불법 도박을 했다는 내용이 클린 베어스볼 센터에 접수된 건데요. KBO는 해당 구단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WBC에서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이라는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둔 데 이어
전 롯데 투수 서준원의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그리고 장정석 전 기아 단장의 이른바 뒷돈 요구 파문까지 야구계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야구인들 스스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벚꽃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날도 더 따뜻해지겠는데요.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함이 감돌겠는데요. 저녁까지 바깥에 머물 계획이라면 겉옷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더 심해졌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과 서울 동부 지역 그리고 대구 등지는 건조경보로 특보가 강화됐는데요. 특히 일요일 오후부터 경상도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순간 시속 55k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야외 활동할 때는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 이어지고 있고요. 또 따뜻하고 건조한 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하늘 자체는 맑겠는데요. 다만 미세먼지 때문에 시야가 뿌옇겠습니다. 내일도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의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 7도, 대구 9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서울 26도, 광주 26도, 대구 24도로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제히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